자, 그 다음 감시와 역감시의 역사에서 교과서는 72페이지에서 76페이지. 자, 이 글은 페놉티콘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페놉티콘이 아직은 뭔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에서 어디 점자 페놉티콘까지 감시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 키워드가 되겠네. 페놉티콘과 그 다음에 전자 페놉티콘. 그리고 현대사회는 정보기술의 발달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감시장치가 등장한 아하 전자 페놉티콘 사회로 시민운동이 국민의 역감시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포인트 시민운동, 이것이 또 역감시. 이러한 전자 페놉티콘 시대에 결국 정보가 중요하며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할 것인가. 하긴 이거에 대한 지금 얘기이기도 합니다. 에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이 감시와 역감시의 역사 한번 맛보기 정도 되겠네요. 그죠? 키워드를 보면 자 페놉티콘 아무튼 이게 어디로 간다? 전자 페놉티콘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는 감시라는 말. 그리고 이 전자 페놉티콘은 뭔지는 몰라도 어떤 정보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민운동, 이것은 어디와고 감시라 했지만 이거는 역감시. 그쵸? 이거는 좀 다른. 그죠? 그리고 결국엔 이것이 이 정보를 어떻게 하냐, 이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과연 이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를 보면 홍성욱은 이제 과학 사학자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 철학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보면 지금은 뭐 대학원 소속은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 하시고 있는 것 같고, 일단 뭐 과학혁명의 구조, 실험실의 진화, 그래서 과학 철학 이쪽으로 조금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보면 짱, 자, 한 명의 감시와 역감시의 역사. 한 명의 교도관이 수백 명의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18세기 말엽 언제? 지금 18세기 말엽이에요. 18세기 말엽 영국의 공리주의. 이 공리주의가 뭐냐면 여기 써놨지만 선악 판단의 기준을 이익과 행복에 증진하는 데 두는 세상. 그러니까 선하다 악하다 가장 선한 건 뭐냐면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가장 높게 만들어주면 그게 가장 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절대 다수의 행복 그런 거겠죠. 그래서 철학자 이 제러미 벤담은 이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공리주가 나왔는데 이게 누가 공리주의 철학자 누구? 제러미 벤담. 당시 미국이 독립하면서 중벌을 받은 죄수들을 더 이상 미국에 보낼 수 없게 되자 교도소의 문제는 영국의 국가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벤담은 1791년 페놉티콘이라는 원형 교도소를 제안한다. 이제 얘가 뭘 제시했다고? 페놉티콘. 이건 뭐라고? 바로 원형 교도소. 자, 왜 원형일까? 여기 나오죠. 한 명의 교도관이 수백 명의 죄수를 감시. 그러니까 한 명의 교도관이 이렇게 누우면 수백 명의 죄수를 감시할 수 있잖아. 그쵸? 어디면 73페이지 보면 여러분 옆에 그 내부 형태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페놉티콘은 가운데가 비어있는 동심원 모양을 하고 있으며 바깥쪽으로 둥그런 건물에 죄수를 가두는 방이 들어서 있고 중앙에는 죄수를 감시하기 위한 공간이 있었다. 죄수의 방에는 햇빛이 들이기 위해 외부로 난 창 외에도 건물 내부를 향한 또 다른 창이 있어서 내부를 향한 또 다른 창이 있대요. 죄수의 일거수일투족이 교도관에게 하나하나
포착될 수 있었다. 반면 중앙의 감시 공간 내부는 아하, 여기는 항상 어둡게 유지해서 어떻게 한대? 죄수는 교도관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커녕 교도관의 존재 자체도 알 수 없었다. 어둡게 만드니까, 여기는 어둡게 만드니까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이 교도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벤담에 따르면 페놉티콘에 갇힌 죄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여기 보이지 않는 곳 여기잖아. 여기서 나를 감시하고 있을 거야 하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하니까 뭐 하는 거야? 스스로를 감시한다라는 거야. 언제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내 스스로가 규율을 만들어서 감시를 하는 거야. 스스로를 감시. 그러나 사설 교도소이면서 죄수의 노동에 의존하는 공장형 교도소인 페놉티콘은 그렇겠죠? 이거는 이제 페놉티콘은 아무래도 공장형이겠죠? 당시 영국의 개혁 세력 일부가 추진하던 공공교도소, 격리식 교도소와, 그렇죠? 뭐 공공교도소라든지 격리식이라든지 이거랑은 좀 멀잖아요. 결국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는 건 건축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조금 한번 더 조사를 해봤는데 선생님이 이거는 교과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펜옵티콘이라고 했잖아. 펜은 본다고, 그 이게 모두라는 뜻의 펜과 본다라는 옵티콘을 합성해서 만든 게 펜옵티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펜옵티콘이라고 명명했고, 여기서 보면은 아까 우리가 공리주의라고 그랬죠. 공리주의.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다. 라니까 이 벤담의 이 생각과 맞겠죠. 그쵸? 공리주의 생각과 맞잖아요. 그래서 페놉티콘은 이상적인 사회의 어떤 축소판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것이, 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감독관 하나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까 가운데를 어둡게 한다고 그랬잖아. 어둡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야, 이거는 감옥에만 있는 게 아니야. 어떤 병영, 이게 여기는 군대, 병원, 수용소, 학교, 공장, 이것으로 확대될 수가 있는 거야. 실제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쵸? 학교 구조와 교도소 구조와 수용소 구조와 공장 구조가 좀 비슷하다 이거지. 뭔가 감시하는데 최적화돼 있다 라는 거야. 거기다가 또 더 나아갔어. 이제 막스 베버 하나 나왔고, 미셸 푸코는 뭐라고 그래? 여기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자, 권력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작용하는 거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새로운 권력 행사 방식, 맞는 것 같아. 권력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작용하는 거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거다. 그래서 새로운 권력 행사 방식으로 전환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확장된 감시 국가로 얘기하고, 이게 첨단 감시 장치, 이런 권력, 그래서 이제 조지 오웰에 이렇게 극대화되었다. 이런 내용 한번 맛배기로 뒤에 다 나옵니다. 해서 보면 벤담의 페놉티콘은 우리에게도 그다지 낯설지 않다. 국내에서도 번역이 된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도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누구 나왔어? 이제 미셸 푸코. 이렇게 어떤 사람 이름이 나오면 비문학 지문이든 뭐든 항상 눈여겨봐야 돼.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를 했는지. 그쵸? 이제 얘가 뭐야? 감시와 처벌 소개되었대요. 그래서 사설 교도소의 의미를 뭐 했대? 훨씬 뛰어넘는 거다. 그러니까 더 넓은 개념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넓은 개념으로 재해석했다라는 거야. 그것은 새로운 근대적 감시 원리가 체화된 건축물이고, 군중 한 명이 권력자를 우러러보는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얘는 뭐했다? 아까 좀 더 이 넓은
개념으로 바라봤다고 그랬지. 그래서 새로운 근대적 가치 원료가 체화된 건축물이었고, 그리고 어떤 건축물이고 어떤 스펙터클 사회에서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규율 사회로의 변화를 상징하는 동시에 어떻게 스펙터클 사회에서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게 되는 어떤 규율 사회. 그러니까 여기 차이가 있죠. 스펙터클 사회는 뭐야? 군중이 한 명의 권력자를 우러러보는 게 스펙터클 사회고, 그치? 군중이 한 명의 권력자를 우러러보는 게 바로 스펙터클 사회고,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군중을 감시하는 게 바로 규율 사회. 이것을 변화하는, 상징하는 동시에 그런 변화를 추동한 것이었다. 아하, 좀 넓은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단지 뭐에서. 이 넓은 개념이란 건 이 교도소를 뛰어넘어서. 그쵸? 이는 또 개인에 대한 근대 권력의 통제가 육체적인 형벌에서 산업 자본주의 인간형에 적합한 영혼의 규율. 그러니까 육체적인 형벌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영혼의 규율로 바뀌어 갔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변화되는 거, 이런 거 한번 눈여겨보세요. 자, 페놉티콘은 모세관 같은 권력이 사회 구석에, 우리가 모세관은 이렇게 펴져 있잖아요. 곳곳에. 그렇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우리를 통제한다. 그러니까 푸코의 핵심 주장이 이런 거지. 봐봐. 건축물이고 어떤 규율 사회로 이렇게 다 가는 것처럼 이게 모세관 같은 권력이 아주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우리를 어떻게 한다? 통제하고 있다. 이게 바로 누가 주장한 거야? 미셸 푸코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 푸코 철학의 정수를 잘 보여준 더없이 좋은 신뢰였다. 감시는 은밀하고 알 수 없게 이루어진 반면에 처벌은 어떻게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고, 통제와 권력은 비대칭적인 시선을 가능케 한 건축 구조에 체화되었던 것이다. 아하, 이런 통제와 권력은 어떤 거? 비대칭적인 시선. 아까 보면 이거잖아. 한 명이 이게 시선이 어떻게 돼야 돼? 한 명이 서로 왔다 갔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이렇게 주고받고 있으면 대칭적인 거지만, 한 사람이 뭐야? 막 여러 명을 감시하고 있잖아. 대칭적이지 않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이 통제와 이 권력을 가능케 한 건축 구조에 체화되었던 것이다. 그렇죠. 그죠. 우리 교실도 보면 이렇게 복도에서 지나가면은 한 사람이 여러 명을 다 볼 수 있게 안쪽에도 창문을 만들어 놓고 있죠. 그죠? 우리 기숙사도 보면 문에 안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통제와 권력, 이런 이제 건축 구조가 이렇게 체화되었다라는 것이, 교도소가 공장, 학교, 군대의 박사, 병원과 비슷하고 이것이 다시 교도소를 닮았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일까? 이게 이제 푸코가 주장하는 겁니다. 푸코의 논평에 보듯이 우리 사회, 이제 아주 넓은 개념으로 본다고 그랬지. 이렇게 보면 아까 앞에서 보면은 이 벤담은 교도소만 얘기를 했지만 얘는 교도소를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가 아주 거대한 페놉티콘이다. 우리 사회 자체가 아주 거대한 페놉티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푸코가 전달하는 바였다.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인문학자의 범주를 넘어서 지식인 일반과 대중에게까지 큰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겠죠? 규율 권력이 미시구조, 이렇게 좁은 면에서 보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보는 걸 잘 드러내는 전형적인 사례로 독창적으로 해석했던데 기인했지만, 아까 누가 페놉티콘, 이 벤담이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여요? 규율 권력, 이 권력 통제, 이런 것들이 약간 미시구조로 봤잖아요. 이 교도소 하나로. 그쵸? 근데
그의 영향력은 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페놉티콘을 통한 감시가 아하, 이제는 이제 뭐가 나왔어? 정보 혁명 시대. 이게 이제는 뭐야? 더 나아가서 이 전자감시와 흡사하다는 인식이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감시와 통제 방법이 이런 거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폐회로 텔레비전, CCTV, 신용카드, 이런 전자결제, 인터넷 이런 것이 뭐다? 말은 뭐라고 해? 소비자 정보 수집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또 정부나 기업이 개인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에 민감해졌다고. 그렇죠. 우리 어디 가입해 놓으면 나중에 선택 누르는데 다 선택 아니라 필수로 해놓고 나중에는 막 어디서 막 전화가 오잖아요. 내 개인정보. 근데 그 사람 전화 받으면 내 이름을 알고 있어. 개인정보가 다 노출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잠자고 있건 깨어있건 일하건 쉬건 욕실에 있건 침대에 있건 감시를 당한다는 누구? 또 나왔네. 조지 오웰의 암울한 1984년에 등장하는 빅브라더. 이제 이 빅브라더는 이제 다 감시를 한다. 뒤에 나올 거예요. 바로 정보사회가 가져온 전자 페놉티콘과 똑같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라는 거야. 여기 보면 이 빅브라더가 뭐냐면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그런 사회 체계를 빅브라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지 오웰에서 나오는데 이제 이것도 한번 봐둘 필요가 있어서 좀 났는데, 긍정적인 의미로는 사회를 돌보는 보호적인 거야. 널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거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는 니네는 사회를 통제하려고 한다. 하나는 뭐라고 해요? 니네를 보호하기 위해 사는 거지만 또 부정적 의미로 또 약간 음모론을 약간 사회 통제의 수단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건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스탑하고 읽어보세요. 이건 자, 서구 사회의 역사를 보면 19세기 초에부터 정부가 19세기 초에부터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은 적어두는 게 좋아. 정부가 주체되어 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활동을 벌이는데 이는 그 이전에 보기 힘들었던 현상이다. 나이, 가족수, 가구, 인구는 물론이고 수입, 주거 환경, 범죄 기록, 작업 환경, 질병 등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뭘래? 숫자로 치환된, 이제 숫자로 변화시켜서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 뭐가 발달했대요? 통계학이 발달했대. 그쵸? 뭐에 의해서? 이 광범위한 국민에 대한 어떤 광범위한 조사 활동이 있었잖아요. 그걸 하니까 뭐가 발달해? 통계학이 발달한 거야.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이 측정되고 숫자로 표기되었으면 이렇게 모아진 숫자는 통계학을 통해 분석되어 새로운 정책과 법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걸 보고 너희가 이제 편한 정책과 법률을 위해서 기초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겠지. 근대 관료제와 복지국가는 숫자와 통계 없이는 불가능했다. 이는 뭐에? 정보기술의 발달, 통계학의 발달, 그 다음에 또 정보기술의 발달. 정보기술의 발달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찰스 베비지는 이미 19세기 초엽에 통계 처리를 위해서 계산기를 설계했고 이 컴퓨터 산업에서 선두를 달리는 한 회사도 1890년 시카고 인구 총조사를 처리하기 위해 연산기계를 만들면서 출발했다. 정보기술의 발달이죠. 정보 처리뿐만 아니라 수집, 저장, 그렇죠. 정보를 처리하려면 수집과 저장이 용이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 250만 명의 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만들면서 출범했대요.
FBI가. 근데 지금은 수천만 명에 대한 신상 정보를 추적하고 있고, 이 초기 목적은 뭐야? 보석과 같은 어떤 사법적인 절차를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 이제 사람을 고용하거나 자격증을 줄 때 과거를 조회해 보는 거야. 그래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또 인터넷은 정보를 찾는 것을 도와주는 한편, 쿠키 등을 통해 IP 주소나 전자우편과 같은 사용자 신상 정보를 어디에다가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소비자 정보를 얻는 것을 가능케 한다. 직장에서의 컴퓨터는 정보 처리를 통해 업무를 도와주지만 동시에 작업자의 업무 시간, 업무를 도와주긴 하지만 또 뭐한데? 업무 시간, 진행 과정, 행동, 이것이 다 어디? 상관에게 전달, 감시하는 거죠.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감시라는 새로운 유형의 어떤 거? 데이터 감시라는 새로운 유형의 감시를 낳았다. 그래서 1905년부터 한국에서 추진되었다가 여론의 반대, 이 전자주민 카드 있거든요. 여기엔 다 뭐냐?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 지문, 이것이 다 한꺼번에 통합되어 있는 거. 근데 감시는 데이터베이스만 국한되지 않고 텔레비전, 텔레비전 뭐야? CCTV, 전자기기를 통한 감시, 전자지문, 홍채, 얼굴 모양, 정맥, 생체 인식을 통한 감시, 인공위성을 통한 GPS, 휴대전화, 그 다음에 기업에서 소비자의 정보 수집, 국가기관에 의한 감시. 이게 우리 주변에 매우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긴 쭉 뭐야? 우리 주변에서 이런 감시 등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러한 새로운 감시는 결국에 뭐다? 아까 말했지만 전자 페노티콘이라고 이름 지어졌대요. 그래서 아하, 페노티콘에서는 시선이 규율과 통제인 기재. 이거 좀 얘기해보자. 여기다 써놔볼까? 자, 페노티콘은 뭐가? 시선이 규율과 통제의 기재라면 전자 페노티콘은 뭐래? 이거는 뭐가? 정보가 규율과 통제의 기재로 작동한다. 이게 딱 두 개 나오는 건 뭐야? 서로 비교 대조하겠다 이거야. 그죠? 일단 이 둘은 불확실성의 피상적인, 피상적이라는 말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냐, 불확실성이라는 게 공통점이다. 근데 이거 하나만 있나? 얘네 둘의 공통점이 불확실성이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두 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나중에 뒤에 있지만은 시선을 바라본다는 비대칭성. 그죠? 1대1이 아니잖아. 1대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 불확실성, 비대칭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시와 그 다음에 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 어차피 이게 또 비대칭성이 좀 포함되긴 하지만, 그쵸? 자, 감시를 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보가 국가나 직장의 상관에게 언제든 열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 그래서 아까 스스로를 어떤 규율을 만든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자기가 주의를 기울입니다. 스스로가. 그쵸? 그러면 차이점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시선에는 한계가 있지만, 얘는 뭐야? 한계가 있지만 이거는 전 지구적이다 이거. 얘네는 시선에는 좀 한계가 있지만 얘네는 정보 소집은 굉장히 국가적이고 전 지구적이다. 그렇잖아요. 이거 감시하는 게 정보로 인한 감시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 누구도 다 감시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물론 역감시의 기능을 하는 것도 있다. 그게 바로 의회와 언론이 그렇대요. 그런데 의회하고 언론 여러분 보면 어때요? 얘네들 커지면 과간이죠, 그죠? 왜? 스스로가 권력화하니까 이런 경향을 보여.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행정기관은 물론 의회와 언론을 포함해서 이 권력 집단을 감시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이제 여기 나오네.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시민운동이다. 시민운동. 중요하게 얘기 나오고 있네요. 시민운동. 자,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정치권의 부패, 권력의 남용, 선거, 대기업, 언론에 대한 감시를 유지해 왔는데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이런 걸 해왔다라는 거야. 어떤 시민운동 역할이죠, 역할. 이런 역할을 해왔는데 이러한 시민운동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 권력단체에 대한 정보 공개입니다. 이런 걸 하려면 시민운동이 꼭 필요한 게 뭐야? 니네 이거 해야 한다. 이걸 해야 알지. 그래서 강력한 정보 공개법은 어떤 거? 역감시를 해주는 거야. 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중요한 법률적 장치고 정보 공개를 통한 역감시는 투명한 사회를 향한 첫발이다. 이게 지금 뭐야? 필자의 관점이니까 필자가 결국에 말하고 싶은 거죠. 그죠? 정보 공개, 투명하게 해서 역감시해서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 또 시민운동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같은 기존의 언론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활동을 알리고 성과를 공유하며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 쌍방향으로 분산된 통신망은 빅브라더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라는 정통적인 감시를 뭐라고 하고 있어? 당신이 이게 역감시야. 당신이 바로 감시하는 빅브라더이다 라는 역감시의 기재. 그치, 여기 나왔죠? 이게 역감시. 국민신문고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시민운동의 힘을 강화한 대표적인 예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상으로 부활시켜서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부패를 고발하는 매체를 적극 이용하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벤담의 페놉티콘은 이제 여기서 이제 순서들이 나오네요. 벤담의 페놉티콘, 이게 푸코로 왔죠, 그렇죠? 아까 푸코. 그래서 이 푸코는 점자 페놉티콘으로 이어졌죠. 이게 개념이 변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빅브라더의 시선에 의한 감시보다 훨씬 더 이제 복잡 미묘한 것으로 해서 푸코식의 사회 페놉티콘은 교도소다. 이게 넘어섰다고 그랬죠. 이런 것을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 그래서 그치. 그래서 이제 시선보다, 이게 시선은 예전 거였잖아. 그쵸? 벤담 거였다면 이 정보 수집 이제 이런 거 되면 이게 또 어떻게 돼? 이 피감시자, 이 감시 당하는 사람이 우리가 어디 그러잖아. 어디 가입하면 우리가 이거 가입합니다라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협조에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접근이, 자, 이게 아주 중요하네. 모두에게 투명해질 경우 보통의 사람들이 권력자를 감시하는 것과 같은 예상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중요한 인식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페놉티콘에 대한 논의는 주민등록증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새로운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접근자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다른 암호를 지정해서 그 공개 정도를 차등적으로 하는데, 차등적으로 하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공개가 차등이면 비대칭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러니까 전자페놉티콘은 정보의 접근의 비대칭성 때문에 가능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뭐야? 결국엔 이런 거 하지 말고, 응? 이런 접근 권한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주 그냥 평등하게 해서 나는 접근할 수 없는 정보의 권리를 가진 어떤 자도 접근할 수 있다면 어느 순간 나를 올가면 페놉티콘은 내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걸 투명하게 하자. 아니요, 해야지. 두 가지가 있죠. 과다한 수집 자체를 금하거나 혹은 이런 여기 방법이 나오죠. 과다한 수집 자체를 금하거나 또 뭐야? 접근 권한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평등하게 하거나. 이게 내가 접근할 수 없는데 어떤 사가 접근할 수 있다면 그 순간 뭐가 된가? 이 비대칭성 때문에, 차등적이기 때문에 결국엔 감시가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이거 썼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는데 우리가 비판적 읽기잖아요.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비판적 읽기에서 보면 뒤에만 조금만 간략하게 말을 하면 이거는 그 선생님이 여기 위에 보면은 주소 알려줬잖아요. 그거 클릭해서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이걸 비판하는 겁니다. 얘네는 이렇게 하자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한다라는 거는 얘는 음, 기술의 발전은 필연적인 거고 필연적인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 역감시하고 역감시 아무튼 이걸 좀 말하기가 조금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 시간 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뒤에 있다. 이거는 그러면 한번 더 나눌게. 이거 설명하고 뒤에 한번 할게요.